하나 둘 셋. 조용히 좀 얘기해. 자, 여러분 조용히 좀 얘기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항상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사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할 때마다 뭐 약간 라디오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여러분 FM 1.3MHz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데이트 앱으로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건 데이트 앱을 통해서였습니다. 데이트 앱은 친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 만나게 된 경우는 별로 없었고 지금 남자친구가 앱을 통해 만난 첫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이브 저녁에 만나 25일 아침까지 같이 있으면서 첫인상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기념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트 앱이라는 제3의 만남 장치가 있다 보니 남자친구의 행동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화를 먼저 걸 때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안 한다거나 연락이 너무 뜨문뜨문이거나 제 앞에서 핸드폰을 하지 않는 모습조차도 뭔가를 숨기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상 얘기를 한 것도 잘 까먹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서운해하다며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몇몇 부분은 남자친구가 노력한 게 보이니 내가 정말 오해한 건가 싶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신뢰하면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저의 마음가짐이 문제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만난 경우가 많은지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한 가지 별개로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의 첫인상이 좋아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간혹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 성향이라던가 외적인 행동, 음식 성향 등이 안 맞는 게 보일 때 100일 겨우 되는 이 시점에도 남자친구의 모습이 이렇게 싫게 느껴지면 오래 만날 수는 있을까?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좋을 때도 좀 더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뭐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해. 저도 나쁘게 왜냐면 생각 안 합니다. 사연자분도 그냥 친구 만들 겸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만났잖아. 2년이 돼서. 근데 남자친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처음일 수도 있고 아 심심한데 이거나 해볼까 하고 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심은 독이 될 수 있어. 이미 그걸로 만나셨잖아요. 그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깊게 생각해도 사실 부정적인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뭐 잘 분들도 사는 진짜 분도 많아. 계세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젊을 때는 반대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헌팅 같은 데 가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 빨리 해. 그냥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진중하지 않는 만남이지 않을까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서 그래. 의도를 가지고 네 새끼는 헌팅을 할 거라는 걸 했는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또 헌팅 술집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만난 사람은? 이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사연자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만나셨고 그냥 남자친구분 의심하면은 끝도 없거든요. 사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가볍게 먹으시고 왜 만나나 싶냐는 생각도 들더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 크진 않으신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 맞는 계속 부분이 이걸 생각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그 배제를 시키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끝까지 가보세요. 아 이렇게 내가 마음가짐이 이런데 우리가 오래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 말고 그냥 계속 만나보다가 진짜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지겠지. 좋아지면 좋아질 거고요. 너는 근데 그 성공한 적 있어? 헌팅 가서 사귄 적 있어? 사귄 적? 전혀 없어. 있으면 이게 탱탱볼로 바로 때릴 뻔했어. 사귄 적은 없어? 그러면 헌팅은 해봤지. 해봤을 거 아니야. 클럽 많이 갔다며. 거의 클럽에서 나는 마차였지 마차. 마차에서 말 아니야? 뒤에 친구 태우고 잘생긴 친구 태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두 명인데 저는 이래도 저 친구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꼭 오잖아. 그 어. 친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결국 걔한테 다 가. 너는 말로 막. 나는 말을 몰랐지. 말이 재주가 많은 거야 은혜야.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헌터버님. 저는 서울 사는 21살 곰둥이 여자입니다. 우선 제 사연이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헌터버님과 은혜님의 팬으로서 이렇게 사연을 내보낼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요즘 제 고민은 남자친구에 관한 고민인데요. 저랑 남자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고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노는 시간이 늘다 보니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게 돼서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귄 지 한 달이 살짝 넘었고 남친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40일이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 군대를 기다렸거든요. 어차피 군대 가면 6개월 안에 다 헤어진다. 남자가 군대 가서 한눈 못 팔 것 같냐 등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친한테 고백할 때 그 친구가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제 마음에 집중해서 제 마음을 얘기했고 지금 그 친구와 만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원래 저는 군대 기다리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 남친을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기에 오래 보고 싶고 군대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헌터팡님은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 군대를 기다려주는 여자친구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이나 제 고민들
고민들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비슷한 사연이 저번에도 왔었었는데 되게 용기 있으신 거예요. 원래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남자친구의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 너무 100% 맞는 말이고 너무 저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할 남자는 다 변해요. 그리고 현재를 중요시 했잖아. 미래를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주변 말들에 흘리세요. 아 그런 말 좀 하지마 뭐 이렇게 하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아 그래 하고 내일은 아닐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지금 현재 그냥 집중해서 이 남자친구와 이제 사랑을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일말상초라고 하죠. 일병 말쯤에서 상병 초에 다 헤어진다. 실제로 그때 많이 헤어지긴 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많이 헤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휴가를 나온 사람과 만나는 경우 그리고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애초에 만났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만났던 경우는 기다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중간에 휴가가 나와서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핸드폰 다 개인정보 시간에 분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카톡하고 하면은 사실 군대 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영상통화 되고 이러면 영상통화 안 되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할 수 있고 연락을 그냥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면회를 가셔도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사귀잖아. 고백을 할까 봐 이런 것도 아니고 사귀는데 왜 어.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될 수 있는 거지. 힘들지 않게. 왜냐면 다른 남자들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날 수 있는데 군대 가서 못 보니까 일단 힘들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굳이 힘든 걸 선택하냐.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거지. 근데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 계속 쌓이다 보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막 불안해하고.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독밖에 안 돼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 너 기다려준 여자친구에 대한 어땠어?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트팡님. 저는 헌트팡님의 영상 애청자명 곰둥이, 곰둥이가 많네요. 저는 충남 사는 29살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슬플 때 슬픔이라는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웃음, 괄호치고 빵 터지는 웃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증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사건이 많았는데 몇 가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같이 온 친구들은 훌쩍거리며 소리 죽여 우는데 저 혼자 옆에서 낄낄거리거나 얼굴을 돌려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중간에 나와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직장 동료, 친구, 가족도 멀리 떨어지게 되거나 오랜 시간 못 보게 될 때 남들의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하지만 저는 그저 웃음으로 상태가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무겁게 보내지만 제 행동과 표정은 가벼운 작별 인사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된다는 강박을 혼자 가지고 있어 제 자신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회피를 못할 정도의 슬픔이 오면 눈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심리 상담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 검사도 해봤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크게 문제가 없어 정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사랑, 즐거움, 기쁨 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표현하기를 잘 합니다. 그냥 너무 슬프다. 뭔가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나 옛날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 인터넷 이런 데에서. 근데 나도 약간 이런 게 뭐냐면 나는 그 내 사연을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 근데 눈물이 차 있어. 아 그거는 너가 이제 말하면서 내색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너의 그 슬픈 마음을. 근데 그게 더 심각한 단계가 아닐까. 전에 울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드라마 보다가 슬픈데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왜? 혼자 있을 때는 괜찮거든. 남들과 있을 때 슬픈 장면인데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좀 부끄러웠어. 너 이거 보고 울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 부끄러움이 이겼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눈물을 거의 안 흘렸지. 진짜 슬픈 거 보면서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찡할 때는 있었는데 아닌 척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30살 넘어가잖아요. 그냥 눈물 나요. 특히 애기 낳고 하면 애기 관련된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 보잖아요. 그 되게 슬퍼요 그냥. 근데 그거를 웃음으로 덮으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알고 계시잖아. 근데 이거를 또 빵 터지는 웃음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좀 신기해. 근데 심리 상담도 했는데 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좀 큰 데를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 내 정신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엄청 깊게 해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과하게 차단하려다 보니 정반대되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 아닐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파서 죽었어. 그럼 막 우리 애기는 감정 표현을 잘해요. 라운이가 깨어났습니다. 다시 자겠다. 잔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그 감정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속되면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은혜 말처럼 검사를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난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본인도 이게 이상한 걸 아니까 숨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 영화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옆 사람은 알아.
친구들은. 그러네. 말해야겠다. 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사이코패스인가.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2살 은둥이 곰팡이 사연자입니다. 조용히 좀 얘기해 사연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을 수 있었고 주말에 여기저기 함께 놀러 다녔습니다. 좀 큰 후에는 학교 공부를 위한 학원 지원도 여느 평범한 제 주변 친구들만큼씩은 받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서울권 대학교에 합격하여 지방 본가를 떠나 서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보통의 가족이고 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커갈수록 제가 가족과의 애착 관계가 부족하다고, 아니 어쩌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고민입니다. 부모님은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두꺼운 나무 주걱으로 신체 일부를 맞는다거나 뺨을 맞고 온갖 쌍욕을 듣는 등 지금 보면 가정폭력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신체적 처벌과 정신적 처벌을 받고 자랐습니다. 때때로 노래 부를 때 왜 이렇게 음을 못 맞추니, 넌 음치라서 앞으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림 못 그리네, 앞으로 이쪽으로는 못 나가겠다, 여자애가 다리가 왜 이렇게 굵어 등의 말들을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과 코인들만 가는 것이 두렵고 간단한 끄적거리는 그림 하나 그릴 때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으신 편도 아니었기에 부모님 눈치를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서 사이가 싸운 후일 때면 애꿎은 저와 제 동생들만 혼이 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무뚝뚝한 편이시기에 신체적인 스킨십이나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도 듣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쌓아야 안정될 수 있는 애착관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본가에서 떨어져 나와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관계의 문제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은 본가에 나와 있으면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는 이 상태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와 반대로 제가 성인이 됨에 따라 부모님께서도 나이를 드시 현재는 두 분께서 드라마에 나오는 딸의 역할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가에 들어가서 엄마께서 마중을 나오시면 드라마 속 딸들처럼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상황을 원하시고, 아빠께서는 딸이 왜 이렇게 애교가 없고 무뚝뚝하다며 불만이십니다. 이런 제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남자친구입니다. 뭘 하든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코노를 다니면서 노래 연습도 시작해볼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 채워주지 못한 애정도 남자친구가 채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의논을 하게 되고 제 모든 일상을 알고 있는 것도 남자친구가 유일무이합니다. 남자친구는 제 부모님과 동생들 이상의 정서적 역할을 저에게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제가 나중에 사랑하는 누군가와 결혼을 하여 정말로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과 더 멀어지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게 될까봐 걱정 반 고민 반입니다. 정서적 보살핌의 부족으로 가족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제가 비정상적인 걸까요? 은혜님과 헌터빵님께서는 만약 저 같은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관계 개선을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너무 슬프다. 우선 그 자신감을 너무 떨어뜨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맞아. 지금도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 두근거림도 뭔지 알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뭐 부모님의 성격이셨을 거예요. MBTI 하면 100% T의 성향을 가지신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기가 죽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은 모르실 것 같아. 모르시지. 상처를 준 말인지 절대 모르시지. 모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도 아마 그렇게 크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살가운 말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못 하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저도 뭐 공부 같은 거 못할 때 우리 부모님이 넌 진짜 공부 뭐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쌍욕 먹어보고 손찌검도 맞아보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이건 케바케일 거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라온 환경에 있어서 절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 가족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큰 거지. 이제 엄마 아빠가 내 일상을 아는 것도 너무 두렵고 싫은 거야. 왜냐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너 이렇게 좀 해봐, 애교 좀 부려봐,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나를 이렇게 키워놓고서 무슨 애교를 부리고 살가운 딸을 지금에서야 나한테 그렇게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반감이 더 커지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제 성인이 되고 이게 평범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연자분도 이제 친구들한테도 듣고 뭐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면서도 더 생각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미래에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이랑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개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내신 거 보면은. 근데 저희 집도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경상도 그쪽이라 뭐 사랑해 이런 거 들어본 기억 없어요. 말로. 근데 그게 있어. 뭐가? 딱 봐도 그냥 도련님이고 뭔 소리야. 아니야. 거의 막내 아들이야 막 이렇게.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 해가지고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봐봐 라온이가 만약에 5살 때까지 맨날 막 응급실 가고 과호흡 보고 이래, 그러면은 그 트라우마가 너도 있겠지,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나중에 막 라온이가 조금 막 중학교 때 이럴 때 아파도 걱정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게 된다고. 그게 느껴지잖아.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는 걸 거야. 죄송해요. 너랑은 다르다고. 우리 아빠도 되게 무뚝뚝해. 은혜는 거의 아들이에요, 아들. 야 김은혜라고 불러요. 그
왜 이제 와서 좀 은혜야 하는?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니야 잘하는 은혜야라고 해. 아 진짜로? 충청도 그것이니까. 야 김은혜 뭐 했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연자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직 22살이니까 이제 결혼하고 뭐 해도 늦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22살이잖아요. 좀 더 나이 먹으시고 부모님들도 좀 더 이제 드시면은 아빠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보다는 여성 여성 호르몬도 호르몬. 좀 나와가지고 좀 더 이제 더 자상하게 변하고 눈물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언제든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사연자분이 원하시면 천천히 뭐 개선을 해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사연자분 원하시는 대로 사실 하시는 게 맞죠. 근데 나는 이래나 저래나 가족이잖아? 부족한 거 없이 이제 키워주셨다고 이제 하셨잖아. 지금 서운한 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솔직히 상처를 받고 그렇게 커와서 나도 솔직히 서운하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더 살갑게 못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조금씩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진짜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부모님도 딱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오은영 박사님이 어딨어. 거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그냥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셔서. 아마 엄하시고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시각장애인 여성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신다고요. 제모처럼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사이기에 입을 열기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대나무 숲에 얘기한다 생각하고 하려니 어디서부터 응어리 같은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이고 세 번째는 눈이 불편하다 보니 이렇게 글 쓰는 게 조금 힘들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자고 결심한 건 저도 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출산 전에 우울증도 좀 있었는데 출산 후에 더 심해졌지만 대화할 사람 하나 없어서 이렇게 보내기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아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중풍으로 인한 지체장애인 아버지와 속 썩히는 친언니와 기초수급자로 자라왔습니다. 제가 88년생이고 어머니 49년생, 아버지 37년생, 언니가 82년생입니다. 나이도 많으신 부모님과 장애인 가정이라 저는 학창시절이 없었어요. 언니는 속 썩히며 집에 들어온 날이 없었으니 학교 마치면 집에 와서 심부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너무 어린 나이부터 했던지라 이게 속상한 일이거나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속 썩히는 언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더 싫었어요.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20대에는 유전질환이 눈 때문에 점점 눈이 좋지 않아지면서 또 다른 힘듦을 겪었어요. 입체감이 없어지면서 계단이 무서워지고 비슷한 색깔이 구분이 안 되고 어렸을 적부터 야맹증이 있어서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는 건 익숙했지만 이제는 너무 밝아도 보이지 않게 되고 시야각이 좁아지면서 주변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듯 보여서 매번 놀래고 지금은 보호자 없이는 이동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20대 후반에 착하고 좋은 신랑을 만나 30대 초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나도 좋은 날이 오겠구나 싶었어요. 2017년 9월에 결혼했고 2018년 3월에 부친상이 생기고 2018년 8월에 신혼집 전세 사기 2019년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시력 저하로 집에서 나오질 못하고 이때 시각장애인 카드 발급하였고 2020년도에 친정어머니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수술, 코로나까지 겹쳐서 자영업하던 저희 부모는 경제적인 거에도 큰 타격을 입고 2021년도에는 친언니네가 형부의 가정폭력, 마약, 협박 등으로 저희 집 피신하며 있다고 형부와의 사별, 계속 더 힘든 일이 일어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싫고 사는 게 싫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 저희 부부는 자영업을 하면서 신랑은 새벽 우유 배달과 원룸 건물 청소를 하고 전 집에서 자동차 부품 부업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집도 없어질 뻔했지만 어찌저찌 열심히 살다 보니 전세 사기 소송 중 65% 받았고 집도 옮겨 대축을 갚고 있고 전 화장품 사업을 작게 시작했고 시험관으로 아기도 23년 10월에 만났지요. 이제 조금씩 풀려가다 싶긴 한데 이게 트라우마인 건지 산후우울증이 온 건지 저는 지금도 마음이 힘이 듭니다. 또 언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내 눈은 하루하루 계속 안 보이고 있는데 언제 실명이 될지 화장품 사업은 벌려나왔는데 대출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이 기분은 어쩌면 좋지 등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며 숨을 쉴 수 없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현기증이 나고 세상 짐 혼자 짊어진 것 같고 신랑도 분식 잘 안 되는데 다 내 잘못 같고 울 것 같은데 자존심인지 울기 싫어서 꾹꾹 참고 있네요.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헌터팡 토끼팡 잘 보고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댓글 쓰기가 힘이 들지만 항상 응원하고 가정과 행복에 건강하길 빕니다. 모래알 같은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진짜. 저라면 진짜 나는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겪은 일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아이까지 낳으시고 이렇게 용기 있게 씩씩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겨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나는. 저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살짝 공감을 하자면 그 앞으로의 막막함에 대해서 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거는 정말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미래가 지금 막막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내 미래에 대해 정말 너무나도 생각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 나도 내가 언제 그랬냐면은 옛날에 극장 다닐 때 개그맨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어쩌다가 좀 목돈이 생겨서 은혜랑 다낭 여행을 갔었어요. 다낭 여행 4박 5일 진짜 꿈같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다낭 공항이
있죠. 계속 가기 싫다 했죠. 너무 가기 싫은 거야. 한국이랑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극장 생활 미래에도 안 보이는, 나도 그때 진짜 미래가 안 보였잖아. 지금 다시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아 왜 그랬지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모르잖아. 그래서 나 그때 진짜 가기 싫다고 했던 거 알지? 아 진짜 너무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다. 한국 가는 게 나를 혼내는 사람도 없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린 거야. 그냥 한국 간다는 것 자체가. 난 그때 진짜 무서웠어. 근데 근데 너 나한테 그런 건 얘기 안 했잖아. 안 했지. 왜냐면 그날 나한테 가가지고 진짜 내 인생 막 살고 또 이렇게 개척해 다 너무 무서워라고 하면은 내가 없어 보이잖아. 원래 없어 보였는데 무슨 소리야. 왼쪽 눈 개세게 쳐도 돼? 근데 저랑은 사실 비교도 못할 만큼 정말 너무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헤쳐온 것도 정말 대단하신데 앞으로의 일들도 지금 이제 헤쳐나가신 것처럼 하시면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말밖에 못하지만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일이 다 잘 풀렸을 때 뒤를 돌아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게 저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너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너무 성실하신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또 아이 생기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든데 와,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말에 그냥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참지 마세요. 그냥 한번 펑펑 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다가 진짜 슬플 때 계속 그냥 울었으면 좋겠어. 계속 막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한 번, 눈물이 차오를 때는 막 꾹꾹 그렇게 막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울고 싶을 때는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존심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 자존심 부려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나 자신 아니야? 내가 이랬어요.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 본인이 울면은 남편도 힘들 텐데 그걸 보면 남편도 더 무너질 거 아니야. 와, 근데 너무 씩씩하다. 그러니까 근데 우세요. 그냥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맞아. 그 마음의 병이 더 커진다니까? 한 번 울고 남편분한테 나 괜찮아졌어 라고 하면 남편분도 팡팡 울으라고 해. 맞아. 같이 서로 기대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시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항상 저희는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 가족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아, 왜? 왜? 더 하자. 이런 거 좀 넣어야 되는 거야. 주작이야? 아니?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사연 계속 받고 있을 거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메일 있습니다. 그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용히 좀 얘기해. 아싸 내가 빨랐다.